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4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떤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정말로 독특하고 그리고 탁월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며 결국에는 성과를 낼 방안을 찾아내는 일종의 솔루션,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 우리는 과거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특별하게 추앙하거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을 과도하게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국가 대개조에 나서고 있다라는 전제로 오늘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그리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계신 중앙대 문해창작학과 방현석 교수님, 범도 작가로도 유명하죠. 방현석 교수님 모시고 이재명 국정운영의 정말로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실제로 더 진화와 발전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다르다. 기본기가 다른 대통령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단순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행정 경험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행정 경험을 가진 지도자들은 꽤 있었죠. 그렇지만 그 지도자들의 문제는 오히려 그 경험들을 다른 경험인데 그걸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경험과 일치시키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경험을 지금 현재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서 다 실패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단순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할 수 있는 끝까지를 해보고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연구하고 준비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인가 공부하는 사람인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 한번 떠올려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돼 있지 않으니까 책 장사들이 책을 가방에 울러매고 팔러 다녔어요. 그걸 낙가마라고 그랬는데 그 낙가마들 중에 변호사들, 판검사들만 상대로 하는 낙가마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파는 책이 뭐였냐 하면 판례집이에요. 최신 판례집. 최신 이제 판례가 어떤 게 나왔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그 판례집을 책으로 만들어서 팔러 다니면 이게 잘 안 사거든요. 변호사 이미 되고 판검사 된 사람들이 공부 안 하죠. 근데 그걸 반드시 사는 최우수 고객이 성남의 이재명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는 그걸 사서 다 공부하는 거예요. 새로운 판례가 어떤 게 나왔나. 그러니까 재판에 나가면 판사도 모르고 검사도 모르는 새로운 판례를 들이대면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물었을 때 이재명 변호사 그때 했죠. 성남에서 나한테 와서 답을 얻지 못하면 다른 데 어디 가서도 답을 얻을 수 없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러니까 맨날 며칠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답을 찾아서 자료집, 판례집 다 보고 뭐 아니면 또 동료 그쪽 방면에 더 경험이 많은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서라도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저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역대급 대통령이 될 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 제가 좀 과도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아니죠. 뭐 이미 기본 능력이 다르냐. 개혁적 마인드. 그런 결의뿐만이 아니라 의지뿐만 아니라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자,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 보통 되고 나면 이게 구중궁궐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주변의 참모들의 둘러싸여서 성벽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닫힌 공간, 폐쇄된 공간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과거의 우리 일종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성벽을 무너뜨린 최초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진짜 모든 것을 알려드리자라고 하는 진심에서 드러나는 겁니까? 근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일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다 해온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원래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공개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뭐 외교적이거나 또는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니면 다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밀실에서 처리하면서 거기서 특권과 부패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이 된다면 성남시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한 게
구청 혼자 타고 엘리베이터 예. 아무도 타지 못하고 혼자 타고 구청 올라가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가 만날 사람만 딱 불러서 만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장실을 딱 제일 아래층 업무공간의 최하층으로 옮기고 구청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서 도서관으로 쓰고 공무원들이 휴게실로 쓸 수 있게 하고 자기가 옮긴 그 집무실에는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게 하고 거기다 또 CCTV까지 달아놨죠. 네. 자기가 뭐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했죠. 그 밀실에서 모든 부패의 온상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특권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때는 그렇게 했고 국회의원이 돼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 예. 그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하면 공공기관, 공공사업장 예. 기관들 매각 관한 법률이었어요. 예. 그 전에 그걸 그냥 다 집행해서 끝날 단계에 가서 국회에 보고해서 통과시키면 그만이었어요. 그때는 누구도 거기 끼어들 수 없고 이 매각이 국가의 재산을 아까운 금싸라기 재산을 헐값에 처분해도 막지 못하는 이것이었어요. 근데 그 매각의 단계에서는 밀실에서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다 준비해서 미리 준비한 그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인천공항 매각이었거든요. 예.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들고 나온 게 공공기관 매각에 관한 법률. 이걸 이제 아예 준비 단계에서부터 다 보고하게끔. 그래서 다 알려주게끔. 정말 꼭 팔아야 한다면 누구라도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자격으로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팔아먹고 헐값에 먹어치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밀실의 행정의 위험성이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은 잘 알고 있었고 시장 때부터 국회의원 때까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돼서 그걸 투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시장실 개방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주민들에게 내가 이만큼 가까이에서 유권자들을 만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비단 그것은 성남시장뿐만이 아니라 시장실 개방했던 선출직 공직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수단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도지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지. 자,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개방이라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이 갖고 있는 원래 이제 비밀주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상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권위의 상징으로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가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엄축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뭔가 약간 드러나지 않게 숨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주는 느낌은 약간 신비감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새로운 세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존경심이라고 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 개방하자. 그 국무회의부터 일단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이제 대통령이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삶의 철학 자체가 아예 이것은 개방해야 된다는 것으로 확실하게 인지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건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무수저로 출발한 사람이잖아요. 무수저 정치인이 그 강력한 기득권 카르텔에 도전하면서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꼬투리도 잡히면 뭐 바로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유명한 대장동 사건이지 않습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완전히 그 조간 없는 돈을 다 먹을 수 있게 짜놓은 판을 이재명 대통령이 엎은 거잖아요. 그래서 5,500억을 환수했잖아요. 2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가 다 환수한 전 총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기초단체장 한 명이 단 한 개 사업으로 회수할 정도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공격이 심했겠어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자신이 투명하고 요만큼의 부패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것. 그것만이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부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기득권 세력이 깔아놓은 지뢰밭에 폭파당하지 않으려면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는 것만이. 실제 그걸 공개하지 않아서 당한 사람들 뒤에서 하면 다 당했죠. 결국. 당했죠. 이재명 대통령만 안 당했어. 성남시장 중에 민선시장, 이재명 대통령 전에 민선시장 전원 구속됐어요. 한 명도 구속 피한 사람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세게 공격하고 털었는데도 구속을
그냥 어떤 사법 처리도 당하지 않았다. 대장동이라고는 이제 획기적인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환수를 이루어냈는데 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면서 김용, 정진상 주변 채권들이 다 구속되고 지금 이제 무죄 가까이 이제 확정돼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제 공공환수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공익적인 그 시장의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기득권이 다 몰려와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도 어떤 분 말씀이 이렇게 저는 이제 읽혔는데 꼭 하늘에서 내린 사람에게 그 대통령직을 맡기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중간중간에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박성모 전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여지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유능한 능력 중에 하나는 청렴입니다. 네. 청렴하지 않았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이상한 결정. 저 울산도 그렇고 저 양평에서도 종점이 달라지고 고속도로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그거 왜 갑자기 그렇게 달라집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 코가 끼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코가 끼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일을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코 낀 적이 없으니까. 예. 누구에게도 신세적이 없고 누구에도 뒤가 떨릴 일, 굴릴 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렴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가장 올바른 길, 가장 효과적인 길을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신세적이 않기 때문에 누구의 청탁도 받아줄 필요 없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다 공개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정치인들은 그렇게 안 했죠. 윤석열 대통령 겸 서둘러서 내렸던 이유 중에도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들에게 코가 끼어 있는 게 있잖아요. 코가 끼어 있는 거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자기가 아무리 정의롭고자 한들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에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방어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른 측근들은 이재명 대통령처럼 완전히 드러나 있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완전히 드러냄으로써 자기를 방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어항 안에 물고기처럼 자기 모든 것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측근들은 잘 모르잖아. 일반인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강압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다 지금 유죄들이 일부 나오고 했던 그런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 조작이었고 함정이었다는 걸. 자, 이걸 그러면 이제 무너뜨렸다. 대통령으로서 성벽도 무너뜨렸지만 모든 행정, 국정 운영을 공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실제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이제 미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부패가 있을 수가 없죠. 발디딜 텀이 없죠. 모든 걸 드러내는데 어떻게 부패가 생길 수 있습니까? 공개 행정. 그걸 이재명 시대는 열어놓은 거죠. 이 시대에 부패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공무원이 있을까요? 부패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으면 행정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죠. 또 실력을 보여줘야 본인도 승진의 기회가 오는 것이고. 대통령 여러 번 강조했지만 5,200만 국민들의 삶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살리는 쪽으로 힘을 한번 모아보자. 라고 하는 그 권한을 5,200만 국민을 위해서 쓰자.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공무원들 실제 교육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감동하는 것이 딱 눈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청렴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큰 에너지를 이제 가진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본성은 결국 국민 주권, 국민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공직자는 머슴이다라는 인식이 확고부동한 것이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걸 지금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 주권주의라는 게 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해버리고 비밀주의가 이제 해체가 되면 공직사회가 상당히 많이 변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이제 일종의 좀 변화를 이렇게 좀 관찰하거나 이런 게 좀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실력 경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우선 강요 회의에서부터 이제 자기 실력들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주목받는 사람, 그리고 타운홀 미팅들에서도 지방에서도 각 지역의 수장들, 뭐 울산시장, 광주시장, 또 강릉시장, 뭐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잖아.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실제 주인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잖아요. 과거에는 그 판단이 불가능했잖아요. 네. 참 실력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하고 현장 행정 공개를 하니까 정말로 재미없었던 국무회의를 국민들이 즐기고 있다. 대통령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타운홀 미팅에서 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기에서 박수를 치는 모습에서 야, 어떻게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 대통령은 민주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뭐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제 이런 분들은 왜 이걸 못했을까? 뭐 보수 정권 일단 제쳐놓더라도 이것이 갖고 있는 효능감이나 생산성, 효율성은 탁월하다는 느낌이 벌써 오거든요. 왜 그걸 못했을까? 과거 정부에서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준비가 본인부터 안 돼 있었죠. 그 문화에서 커왔거든요. 자기들이 정치적 성장을 비록 개혁적인 이념,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 자체는 보수적인 그 속에서 성장했고 거기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성장 과정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국회의원들 많이 모아서 그 세력을 엎고 정치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야. 시민 한 명 한 명, 지지자 한 명 한 명과 직접 소통하면서 유튜브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않은 SNS가 없어요. 모든 SNS가 생길 때마다 다 가장 먼저 그걸 하고 앞장서 나갔어요. 그래서 직접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받고 거기서 자기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 그게 최초의 지도자. 그렇게 국민 속에서 성장하고 국민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낸 최초의 지도자. 그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대통령 참모들이나 지금 강요들, 국무위원, 장관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이제 국정운영 스타일에 완전히 적응을 했다고 이렇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금 역할들, 특히 이제 뭐 총리를 비롯해서 각부 장관들,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선 중에 하나였던 그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저는 혹시 송민행 장관 이야기 할 줄 아는데 어쨌든 김영훈 노동부 장관 말씀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에서 국무회의 실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교수님도 뭐 정치에 일단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 던져서 살아오셨는데 국무회의 저렇게 개방하면서 막 토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강요, 우리나라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 인재들이 뭐 그중에는 일부 비판도 했지만 그보다 사실은 더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잘해요. 야, 세계 최고의 우리 내각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진영을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거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다고 줄을 서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너무나 뿌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 정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아니 사람이 없다. 실력자를 찾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저는 많이 들었고요. 막상 저렇게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국무회의를 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뭔가 방법을 이렇게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실제로 엄청나게 똑똑한 장관들도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인식할 때 실력자가 없어서 한국 정부는 관료 사회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도매금으로 평가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나쁜 사람, 무능한 사람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의 무능이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을 쓰지 않고 그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제안하고 얘기하면 찍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절대 얘기 안 해요. 그 무능한 사람이 시키는 일, 그 사람이 원하는 무능한 요구를 무능하게 대응해줘야 그 사람이 생존하거든요. 그게 그전 정부들이었죠. 그런데 이 회의를 공개한다는 게 중요한 건 경청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경청은 그냥 듣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듣는 게 아니라 경청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경청은 의미도 없고 회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회의가 의미가 있는 건 거기서 다른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하고 다른 새로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받아주네. 그러면 신나죠. 그거 좋네. 이재명 대통령은 제안하면 그걸 수용합니다. 자기가 의견을 바꾸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경청 과정에서 바꾸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소득에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뭐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공격, 좌파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좀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그 내용 방법도 좀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바꾸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그 맞춤형으로 청년들에게는 청년 기본소득, 또 농민들에게는 농민소득, 이렇게 농민지원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안들을 기꺼이 받아서 바꿔주니까 사람들이 제안하는 거죠. 제안되고 자기 뜻이 수용되니까. 뭐 사드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드도 강력하게 전면 반대했지만 외교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래서 한중 관계 균형추로 잘 활용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태도를 바꿔주니까 신이 나는 거죠. 국내의 강요들이 왜 노력 안 하겠어요?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와서 제안하면 찍혀서 다음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돌아오면 부서원들로부터 박수받고 이러는데 왜 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각도를 달리하고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저희 생각은 정말로 잘한다, 와, 잘 뽑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웬만한 분을 그 자리에 갖다 놔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일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실력 발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교수님 솔직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 뽑았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잘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저런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기본적 역량은 있어야죠. 아무리 일을 잘 시킨다고 해도 본인의 역량이 기본이 안 되면 못하는데 기본이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뽑힌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다.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고 지도자의 능력이고 이재명 대통령 그걸 너무나 잘 해내고 있죠. 그건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본질 가장 중요한 장점이거든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착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현상일 뿐이지 본질은 인간중심주의, 인본주의야.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무서운 무기고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들은 다 실용적으로 보이지만 그 실용의 최종적 결과는 초점은 어디냐면 그게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효과로 다가가나,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 사람의 삶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행한 모든 정책의 최종 관심과 목표는 그 사람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미칠 건가. 두 개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는 어르신 일자리 같은 거야. 어르신 일자리 성남에서 만들었을 때 그 한 달에 20만 원 주잖아요, 구작. 근데 20만 원 그거 준다고 뭐 여당에서 간식비 주냐, 껌값 주냐 이렇게 폄하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효과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삶을 바꿔놓나,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나에 그걸 주목한 거예요. 20만 원을 이렇게 어른들, 노인들, 70 노인들이 나가서 받으면 그 사람 1년 수입보다 더 많습니다. 용돈 1년에 한 푼 받기가 어려운, 잘하면 명절, 생일날 자식들이 용돈 몇 푼 주면 다인. 그래서 손주들한테 치킨 한 마리 사줄 수가 없고, 며느리한테 용돈 한 번 줄 수 없고,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 먹자고 전화 한 번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달 나가서 청소 좀 하고 환경보호 활동하고 20만 원씩 주면 그거 받아서 집에 치킨 시켜서 손주들한테 큰소리 치면서 먹으라고 하고 며느리한테 장보라고 5만 원 줄 수 있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오랜만에 술 한잔 사자. 내가 중국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살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삶이 달라지는, 그리고 그 가족이 달라져. 위태로웠던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족 하나가 깨지면 그 밑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그걸 하려면 사회적으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건 단순히 경제만 그 사람들을 삶을 바꿔놓는다. 그거예요. 애들, 그 여학생들 생리대가. 그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 줄 모르죠.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까짓 것. 하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줄 때 카드를 색깔, 다른 색깔, 다른 모양으로 주니까 이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걸 할 줄 아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 국정 철학 가장 큰 능력은, 그 핵심은 실용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모든 정책의 결과가 우리 국민들, 그 정책의 수혜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삶을 바꿔놓고 감동을 줍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실제 실용주의라는 단어가 익숙해져 있지만 이게 이제 정치 철학으로서 이념주의라는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요즘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이 독특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과정에서 드러남으로써 실제로 정치 철학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저는 연구자들의 연구가 엄청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죠. 지금은 다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철학 그리고 정책 방향을 현상을만 보고 네. 실용주의다 이런데 저는 그거 아니다. 이 정책들의 본질, 핵심은 인본주의고 인간 중심주의다. 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간답게 만들어주나. 삶을 존엄하게 만들어주나. 인간이 존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정책, 철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걸쩍이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왜 지금까지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탁월한 그 이제 원칙 그리고 실행 역량을 갖고 있었는데 왜 우리도 몰라봤을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았으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 선거 말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로 뭐 초박빙의로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확고한 원칙과 그리고 국민 중심을 둔 이제 생각 이런 것들을 왜 확산을 민주당 내에서 시키지 못했을까? 왜 기성정치권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정치를 늘 해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서 조금 답답하게 나와서 정치평론가들이며 또 정치인들 나와서 하면 다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해요. 예. 그리고 유불리만을 따집니다. 그게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예. 소나무당 대표가 번역한 그 미국 털시 개버드가 했던 민주당을 떠나며 예. 민주당 그 민주당을 떠나며 해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게 그 모습이 우리 민주당에게는 네. 없냐. 우리 민주당에도 있다. 대한민국 그 민주당 우한 예. 위선, 우한 위선의 시대, 우아한 위선 위선의 예. 시대. 그러니까 사실은 공정과 또 서민과 이런 걸 얘기하면서 철저한 엘리트주의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예. 지향은 진보를 내세우면서 그 문화는 철저히 보수적인 예. 그 엘리트주의 그 속에 이 무수저로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많지가 네. 그전에는 않았죠.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알았죠. 우리 국민들이 먼저 알았죠. 정치인들이 여기 대해서 바꾼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여기까지 오는 거 우리 국민들이 바꾼 거잖아요. 예. 국민들이 키워준 거야. 예.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예. 그러니까 기본이 다르다고 하는 그 얘기는 단순히 능력뿐만 아니라 태도가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 늘 얘기해왔잖아요. 나는 일할 권한이 필요하지 누릴 권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한 일, 왜 권한이 필요했어? 이재명 대통령 권한이 필요했던 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권한이 필요했고 그 권한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얻었으니 지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저렇게 일하고 다니겠어요? 예. 못합니다. 저거 하다가 죽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신나서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하고 싶었고 그 하고 싶은 게 정말 자기 사익이나 이런 거였다면 그건 저주받을 일이죠. 그렇지만 그 일이 모두 우리 동시대의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 일들 중에 지금 취임해서 그렇지 않은 일이 뭐 있습니까? 한강 저기 관리소에 가서도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생명이 이렇게 허망하게 국가가 책임지지 못해서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자살 일이 없나? 이건 재앙이다. 이건 재앙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공학에서 보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건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유엔 총회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연설하는 거 보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과 너무나도 비교가 많이 되어서 오히려 인류 사회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그것을 뭔가 거대한 음모론 속에 자기가 쏟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발언에서 뭐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둘째 놓더라도 정말로 유엔을 걱정하고 전 세계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모범적인 국가로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지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국제적 리더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어떻습니까?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 나라의 크기가
그 지도자의 능력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나갔습니다. 작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나라다. 단순히 못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저는 세계인들이 존경해야 될, 우리가 가야 할 길, 세계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하게 짚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너무나 겸허하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자리에까지 서기까지 세계 각국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세계로 가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만하지도 않고 우리 잘났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겸허하면서도 그렇게 단호하게 우리 인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이번 지도자들, 뭐 트럼프를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 중에서 전 세계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을 가장 정확하고 당당하게 밝힌 지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이제 정말 주변이 중심을 구원한다. 이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트럼프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주변이 어떻게 세계를 지금 구원할 준비를 갖추어가고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국제사회에서 역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단순히 우리가 대상화되어 있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물음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던지고 싶습니다.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진화 발전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에 의해 훨씬 더 많이 바뀌었다. 우리 사회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 선거 관련된 분야,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원칙, 방향, 그리고 가치 철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런 이제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상적으로는 실용주의라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데, 뭐 실용주의라는 무장을 한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닌데, 특히 이제 국정 이제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 거 보니까 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전문성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전 부처에서 나오는 현안들을 저렇게 빠르게 학습하고 오히려 장관보다도 더 한 발 앞선 이런 대안을 내놓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 동료 교수였는데 그분이 경제학 전공이에요. 하버드 연구소에서 일했던. 그래서 또 연칭연구소에서 중국 경제를 굉장히 잘 아는. 중국 경제의 핵심은 분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분배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면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그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물론 이제 또 교수니까 무려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PPT를 한 40장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 도시락 뭐 한 5분, 10분 만에 이재명 대통령 다 먹고 우리 도시락 먹고 있는 사이에 이 40장 PT 다 들춰보고 두 분이서 얘기를 해요. 경제. 근데 제가 뭐 경제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누가 더 잘 아는지 는 알 수 있잖아요.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 훨씬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정책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해봤던 것이고 그 결과는 어땠다. 그리고 나는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 사례를 쫙 들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지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이거다. 이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걸 실현하고자 한 단순히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그동안 너무 저기 남들 얘기하는 대로만 듣고 좀 차가운 사람, 조금 냉랭한 사람, 그 일뿐이 모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진심이구나. 저 정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 의지 대단하구나는 생각을 느끼면서 저는 그가 그럴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이런 능력 보여주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랄 능력을 보여주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잘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더 유능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단한 점은 저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삼위일체를 갖추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데 기본적으로 투명해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불안하다, 일 버리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보다 안전하게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일에서 실패한 게 몇 개나 되나. 가장 승률이 높고 안전한 일을 해요. 예.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그걸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일관성 있게 밀고 나. 잘못된 것은, 부족한 것은 바로 잡아가면서 끝까지 그걸 추진해냅니다. 그 일관성. 그리고 그 일을 아까 우리가 처음 살펴보았듯이 투명하게 해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나 감시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시켜줍니다. 이 세 가지 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일해 나가는 가장 큰 동력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집행해 나가는, 이게 이재명 표의 행정 능력의 핵심이었죠. 근데 저는 이 능력을 가장 실제로 더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건 이 세 가지 삼위일체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3단계 그 일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3단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일을 처리하는 3단계. 반드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일 처리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처럼 우리가 국정 운영 방식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일처리 방법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을 가리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라는 말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 중요하지 않은 거 중요한 거 혼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무엇이 중요하냐. 두 번째, 무엇을 당장 해야 돼. 예.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시급성에 대한 네. 것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예. 세 번째, 무엇을 지금 할 수 있나. 아무리 중요하고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당장. 예, 예. 근데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걸 제일 먼저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죠. 북한한테 우리가 뭐 윤석열처럼 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뭘 하면 뭘 하고 협상하고 지금 그거 안 되는 상황이죠. 거기서 어떤 요구나 제한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냥 대북 방송 딱 중단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예 앰프 다 스피커 철거해 버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당장 우리 접경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살맛이 나고 지금 마음이 안도가 확 되면서 지역 경제도 좋아지고 자기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효과. 그건 돈 한 푼 쓰지 않고도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걸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당장 해야 할 일들의 방법을 찾아내서 그 다음 걸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에 접근해 나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3단계 일처리 방법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아가는 3단계 일처리 방법.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한다. 중요성이 있는 것을 먼저. 두 번째, 그중에 더 급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당장 해야 세 될 번째, 현실적으로 지금 선택했을 때 당장 바로 해낼 결과가 것은 나올 수 있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단,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해왔습니까? 이재명 모든 대통령? 일을 그렇게 예. 해왔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 일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잘해요. 예. 한꺼번에 모든 일을 어떻게 수많은 과제 중에 그 과제들을 우리나라에 산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다 한꺼번에 해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잘할 수 있고 당장 해낼 때 어떤 비용도 들지 않고 최소의 비용으로 해낼 수 있는 것. 그걸 돌파하면서 그 다음 동력을 얻어서 그 다음 일을 당장 해야 될 일을 그 다음에 끌고 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해내는 것.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5가지 국적 목표, 집권하면 세운 국적 목표를 접근해 나가는 길. 그래서 외교 안보에서는 어떤 일? 외교 안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북한과 이걸 좀 풀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우물풍선 서로 날리고 이렇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국제 무대에 나가서도 우리가 발언권을 얻으려면 네. 북한과 관계를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번 유엔 가서 연설할 때 외국 정상들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박수 쳤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흡수 통일할 의사가 없다. 그런 일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과 함께 단계적으로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체제로 나아가겠다. 이거 했을 때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치지 않았습니까? 모든 그게 분야에, 방법이죠.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이 아닐 수가 있고, 어쨌든 전문성을 가진 분야가 많다. 지식의 총량도 네. 그 웬만한 전문가보다 더 그럼요. 뛰어난 분야가 있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예. 그 중에서 중요한 것과 당장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효능감을 발휘하면서 그 동력으로 다음 일을 해내고 전체를 밀고 나가서 최종적인 가장 먼저 설정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내는 것. 거기에 접근해 나가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식과 경험의 총량 면에서 네. 좀 많긴 하지만, 네. 결국은 대통령의
이 일을 풀어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네. 이치와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탁월한 학습 능력. 그리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지를 국민의 위치에서 국민 중심주의적 사고로서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즉각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좀 혁신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지혜라고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일머리라고 일머리라고 해요. 일머리를 안다. 예. 저거 일을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저 일이 되는지 그 예. 일머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리고 예. 그 일머리를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경청하는 건 그냥 헐려 듣지 않거든요. 예. 지금 아마 대통령님 되고 나서는 어쩌신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밤 뭐 12시 넘어서도 다 텔레그램 보내면 예. 다 보통 당원들, 지지자들이 보내는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보내면 좋은 의견 보내면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답을 보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국민들이 내 삶에서 제일 뭐가 불편한지,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이걸 얘기했을 때, 아, 저건 저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걸 딱 캐치하는. 예.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일머리가 뛰어난 하나의 토대가 되고 있죠. 사실 어떻게 혼자서 모든 걸 다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전 세계 뭐 지도자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참모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 전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몇만 명 될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몇천 명은 최소한 넘을 테고.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장하고 뭐 국무회의에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어떻게 모태펀드에 투자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위험 자본에 투자하는 청년 창업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위험 자본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가는 재정 투입할 때 가장 안전한 데 넣고 위험 자본을 민간에서 넣도록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이 청년 창업가들을 키워서 뭔가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려면 금융위원회에서 오히려 가장 위험한 10%를 국가가 일단 투자를 해놓고 민간은 비교적 안전한 데로 들어오게 해서 오히려 역발상을 하면은 지금 5천억 정도를 투입할 수 있으면 20배에서 30배의 투자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20배 같으면 10조고 30배 같으면 이제 뭐 1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금융위원장하고 대화하는 거를 보고는 와, 저런 정도의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국가가 과감하게 투자해주고 투자한다고 손실이 나는 게 아니죠.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 기업을 정말로 키워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민간은 자유롭게 해서 배당 좀 적게 받고 위험한 우리는 좀 더 배당 많이 받으면 10개 중에 1개 실패하더라도 10개 중에 9개 성공하면 대단히 이제 국가로서 이제 기업을 키우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대화 장면에서는 탁월하다. 국가가 뭘 해야 되는지,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도자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통해서 위험을 감수해 줌으로써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중에서 저 기업 하나는 망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 사업에서. 그래도 전체에서는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의 총량을 관리해 주는 게 누구냐. 그게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 기업은 자기 사활이 걸렸는데 그걸 어떻게 그 위험을 다 감수할 수 있겠어요. 그걸 정부가 상당 부분 감수해 줄 때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지. 이걸 할 수 있고 그 기업들이 함께 도전해 줄 때 적어도 정부는 또 총체적으로 보면 다 망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한 것도 다 날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또 이익이 더 많이 그리고 그 돈이 어디 가지 않아요. 대한민국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계도 지금 그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투자해달라고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그냥 돈 대라는 게 아니라 생돈 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영화 같은 경우에도 뭐 K컬처가 이렇게 잘 나간다고 그러지만 정작 넷플릭스 이런 데 밀리면서 지금 우리 영화 그동안 과거에 1년에 140편 만들다가 지금 1년에 10편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정에서 그럼 우리 한국 영화사는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화가 망해버리면 영화가 망한 상태에서 드라마는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부가 좀 투자해줘라. 그리고 매칭 펀드를 해서 먼저 그럼 위험 투자, 기본 투자는 정부가 하고 그 다음 그러면 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먼저 그걸 감수해주고 그 다음 손실 나는 걸 니들이 감수해라. 민간이. 그럼 민간도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지 도전해보겠다. 그래야 영화에도 투자가 일어나고 그럼 영화가 그래도 1년에 40-50편은 만들어져야 한국에서 영화 산업이 지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배우들도 살 수 있고 제작자들도 살 수 있고 스태프들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안전판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영화진흥위원회가 그냥 노른자의 권한만 가지면서 실제로 영화 산업을 키우지 못하고 거기에서 국가 예산으로 그냥 표 파는 돈 거기 수수료 받아서 조직을 유지 운영하는 방식에서 실제로 투자의 주체로서 위험을 안고 창작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만들고 그 성과를 또 국가는 그 보정제도이든 아니면 직접적인 투자든 회수하는 선순환 구조 만들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문화산업을 육성시키는 이재명 정부에서 꼭 이렇게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출범할 때 와 의욕이 너무 넘친다. 건강 생각해야 한다. 저렇게 해서 오래 못 갈 건데 라고 했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가면 갈수록 오히려 속도가 더 붙고 일해야 하는 총량은 많아지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대통령의 자신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요즘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야 어디까지 우리나라 갈 수 있지? 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교수님도 비슷하게 느낍니까? 뭐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나라 주가지수 2,500선이었어요. 네. 퇴임할 때 파면됐을 때 2,400으로 떨어뜨려 놓고 네. 퇴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출범해서 3,480선 올려놨어요. 대한민국 생기고 최고 수준의 기록입니다. 주식을 이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예. 저 정말 막강한 터무니없는 트럼프를 지금 상대하면서 예. 저 주가를 지금 무려 1,000포인트를 끌어올린 거예요. 이 윤석열이 100포인트 떨어뜨려 놓은 걸 예. 이재명 대통령은 1,000포인트를 끌어올려 놓은 거잖아요. 국부가 수백조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걸 뭐 국가 조정을 막 갖다 퍼부어서 빚어서 올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정말 정책 역량만으로 올린 예. 거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옛날에 개미들이 열심히 좋은 주식인 줄 알고 샀더니 오너들이 자기들 기업 분할해가지고 알짜는 떼어내가지고 예. 회사 만들고 이런 짓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안심이 되죠. 투자들이 들어오고 그런 한국 사회의 투명성이 그러니까 아까 투명성과 청렴성이 그 가장 큰 능력이라고 그러면 그게 우리 주식시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한국 네. 시장이 투명하고 이제는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가 언제 저기 사기당할지 모른다. 주식 저기 김건희 같은 사람이 네. 일국의 국가에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에 개입한 나라에 누가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전혀 그럴 우려가 없다. 이 믿음을 확실히 준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나 지금 주가 지수가 이제 실제로 숫자로 보이니까 와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거꾸로 되돌아갈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이렇게 확장적으로 발전하겠다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이재명 대통령 실력이 여기가 끝이냐 아니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교수님 가까이서 지켜본 분으로서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성부사. 예. 근데 그 성부사가 무모한 성부사가 아니고 철저히 준비하고 계산해 둔 다음에 결단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과감하게 실행하는 승부사가 바로 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거는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걸 끝까지 지켜내는, 그걸 이루어내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뭐 두 가지 국정 방향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경제를 다시 재건하는 일. 혁신시켜서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여기는 투자가 필요한 거야. 네. 우리 투자가 되려면 주식시장이 살아야 돼. 네. 여기는 상당히 공을 들여서 이재명 대통령 생각해보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딥니까? 우리 정권거래소. 정권거래소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지금 아마 매일 이 부분들을 체크하고 살필 겁니다. 예.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1000포인트가 올라가면 주식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돈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돈 늘어나지만 조달 비용이 뭐 확 줄어드니까 네. 경쟁력이 훨씬 더 그렇잖아요. 네. 자기 자산 가치는 높아지고 30%가 높아지고 자기가 내야 될 금융 비용은 10% 20%가 떨어지는 떨어지고, 거니까 예. 그 얼마나 큰 기업의 그러니까요. 혜택을 줍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이야말로 기업들이 응답할 때죠. 예, 정부가 예. 이렇게 해줬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띄워줬으면 기업들이 응답해야 되고 최근에 사실 기업들이 응답했죠. 네.
각 기업들이 지금 청년 취업 몇만 명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획기적입니다. 최근에 사실 대기업들에 이런 좋은 일자리 나오지 않았어요. 예. 우리 대학생들 정말 희망이었고 분노했던 이유들도 좋은 일자리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기업들도 이런 여력이 생긴 거예요. 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자기 금융 비용이 줄어들 거니까 더 투자하고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끌어올려 놓은 결과예요. 그래서 그 결과들, 이재명 대통령이 주력한 건 바로 그 경제. 경제를 재건하겠다가 이제 하나고 국정 방향.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안보와 예. 외교죠. 예. 지금 뭐 세계가 다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체제 아래에서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이 혼란 상황에서 특히 또 이제 북한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또 관계를 개선하면서 상당히 완강해진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외교 무대에서 밀리지 않는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외교 협상을 해서 우리 경제를 위험에 안 빠뜨리는 것. 경제가 잘 되려면 안보가 평화가 유지돼야 돼요. 북한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뭐 대포를 쓰고 이러면 하루아침에 한국 경제는 나락에 빠집니다. 그걸 관리해야 되고 외교에서도 미국과도 팽팽한 줄다리를 통해서 밀리지 않으면서도 국격을 지켜내야 돼요. 지금 3,500억 달러 이게 보통 돈입니까? 예, 예. 그걸 그냥 어떤 정당에서는 사인 빨리 안 해준다고 난리인 것 같은데 아니 그 돈을 어떻게 그냥 막 줍니까? 우리 국가.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적어도 우리의 국격과 국익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 전에 페북에 올렸던 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글이 그냥 시장일 때, 도지사일 때, 야당 대표일 때 올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글을 올릴 때는 정말 비상한 각오를 하고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고민했을 테고 그 준비와 각오 끝에 그 글을 올렸고 절대로 우리 국익과 국격을 포기하지 않겠다. 응?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은 굴종적인 생각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제 이른바 극우 세력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미국이 한테 잘못 보이면 우리가 이제 미군이라도 철수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조건 굴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GDP가 도대체 몇 배가 높습니까? 북한 GDP 전체보다 우리 국방비가 더 높은 나라입니다. 네. 왜 우리가 자주 국방을 못합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자주 국방할 수 있는 나라죠. 그러면 그 속에서 주한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건 우리 한국을 위해서만인가? 미국 자기 이익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제일 경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중국 견제를 위해서 지금 주한미군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거고 심지어는 다른 전선에도 주한미군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아쉽습니까 지금 사실은. 진정으로 붙자고 덤비면 트럼프도 큰 소리 함부로 칠 수 없습니다. 그것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절대 무조건 윤석열처럼 굴종한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잘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지킬 걸 지킨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함부로 손해가 나는 그런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있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걸 걸겠다고 하는 각오를 보여준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단합을 하고 좀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 기조에 이제 다 맞춰서 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뭐 60%의 답보 상태다. 아직도 좀 더 넘어가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 정도로도 충분히 국정 운영의 동력은 확보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 정도는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네. 그 정도의 힘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모아주고 계시다. 예. 그걸 믿고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쓴 거죠. 우리 국민들을 그 정도 믿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 그런 의사표시 못합니다. 예. 그걸 할 수 있는 건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 다수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나온 것인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다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일부 극우 세력들이
우리의 국익과 반하는 자신들의 이익,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해치는 일들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고 그 일들을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서조차 펼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위험성이죠. 국익에 네. 손해가 되는 우리 국가의 협상력,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갉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매국적 행위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거국단 세력은 전 세계 국가주의자 파시스트들과 달리 자기 나라 이익을 지키려고 파시스트가 인종주의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대한민국 거국단 세력은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뭐 나라 팔아먹는 일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국가주의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제 이야기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예. 세계 어떤 거구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자기 나라 최우선주의, 자기 국익 최우선주의, 자민족 최고주의 이게 우익과 극우의 보편적인 가치인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극우들은 자기 나라 멸시, 자민족 멸시하고 네. 타민족, 타국가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라고 굴종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우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뭐 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묵묵히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밝히고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네. 또 실제로 국무위원들도 보면 이분들이 다음에 뭐 지방선거 또는 뭐 총선 다 나와도 확고한 경쟁을 갖출 정도로 사람을 잘 키운다라는 것도 저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해야 하겠다, 기업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산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오로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성공했잖아요. 네. 여기까지 오는데 사람뿐이 없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그러니까 사람뿐이 자산이 없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돈 되는 큰 물주 없습니다. 예, 어떤 기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돈을 댔습니까? 사람만.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여기 온 거죠.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은 그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사람들한테 신세지지 않았어요. 예, 서로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 온 예.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그 신념, 비전이 좋아서 함께 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봐서 발탁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을 시켜보고 그 일을 잘하면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기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인재를 발탁하고 그 육성하는 그 언제나 지켜지는 원칙이죠. 네, 뭐 김민석 지금 현재 총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뭐 오래 학연, 인연, 지연이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 예. 같이 일하면서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민주당에서 보건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정책 전문가인 김민석 총리와 만나서 얘기하면서 철학이 같으니까, 비전이 같으니까 같이 할 수 있겠네. 해보니까 믿을 수 있고 유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당 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 이재명 대표 선거 날 때 최고위원 김민석 후보의 꼴등 할 뻔했을 때 네. 불러서 끌어주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한테 전략 자산이 필요한데 표가 안 나오지? 이렇게 해서 그냥 1등으로 끌어올려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지난 대선 때 가장 중요한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조용히 뒤에서 정말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빨이 쓸 수 있었고 지난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 또 정부에서 발탁해서 그 일을 맡긴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4개월 이제 명절 맞아서 지금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방현석 교수님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지 또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나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사람을 키우는 힘, 결국 나라를 키우는 힘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희들이 명비어천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있는 사실은 사실일 뿐이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한번 제대로 돌아봤습니다. 국가 대개조에 나선 대통령, 그리고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전문성과 탁월한 해법.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실력을 분석하고 싶어서 우리 방현석 교수님을 모셨는데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재명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아니 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도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키우는 일, 우리 국민들을 함께 키우는 일에 손잡고 가면 어떨까.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손잡고 박수치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집 인터뷰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착한 보험과 함께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혜택을 받는 보험 상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매년 여러분들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갱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 보험 가입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혹시 그거보다도 더 저렴한 보험 상품은 없겠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혜택의 범위가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느냐? 확실한 것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이 많아지는 상품을 제공하자라는 마음으로 더 착한 보험과 함께 1644-1226, 1644-1226에 전화하시면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진단 정확하게 해드리고 갱신을 해야 할 때는 다시 이 상품으로 갈아타면 훨씬 더 많은 혜택과 절감된 비용을 여러분들에게 되돌려드립니다라는 이제 캠페인성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비교 견적 즉시 할 수 있고 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1644-1226 전화하시면은 여러분들께 제대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감사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